오랜만에 뵙습니다. 하필이면 프랑스를 12월에 하게 돼서 모임도 많은데 시간 내시기가 어려우셨을 건데 아마 지금 예전에는 어느 정도 수업 진행하다가 와인 따라드리고 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와인을 먼저 그냥 따라놨어요. 그 이유가 특히 좀 구데르 와인일수록 신데르군 좀 이렇게 향이 빨리 좀 확 퍼져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구데르 와인일수록 좀 향이 좀 늦게 피어올라서 향 좀 피어오르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잔 브리딩 시킨다고 하거든요. 잔에서 와인을 숨쉬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와인 덕후들끼리 사용하는 잔 브리딩 시키자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잔 브리딩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맛을 보고 싶어 막 이러면 중간에 드셔도 괜찮기는 한데 네. 어쨌든 드디어 프랑스 와인입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와인 공부가 생각보다 쉬워 이렇게 느끼셨다가 헉 이러실 거고 저는 신나고 재밌거든요. 프랑스, 유럽 이런 쪽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좀 하시거나 뭐 어떻게 해서 좀 생각보다 좀 암기할 게 많아요. 근데 암기를 좀 많이 해놓으시면 정말 와인 사러 가서 정말 많이 보여요. 이제 막 레이블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재미가 막 나고 지출도 좀 많아지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르도 하고요. 보르도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왜냐하면 프랑스 하면 대부분이 다 보르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르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르도는 지금 이 위쪽으로는 이렇게 옆으로는 이제 독일이 있고요. 이쪽이 스위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피레네 산맥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스페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랑스 4강을 하는 동안 보르도를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여기 버건디라고 써 있는데 부르고뉴입니다. 부르고뉴를 영어로는 버건디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쪽 론 남부 론으로 넘어갔다가 론 하면서 알사스를 잠깐 맛을 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아래쪽 아주 위쪽 어떻게 저렇게 지역적 연관성도 없이 저렇게 하냐 싶은데 3강을 들어보시면 왜 두 개를 같이 하는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이어서 하고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프랑스를 무사히 마친 것을 기념하면서 샴페인을 한번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인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와인 역사는 아마 제가 입문 때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한 8,000년 되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그 채집과 수렵을 하던 그 시대에 토기에다가 야생 포도를 막 담아놓고 먹던 것에서 이제 아마 우연히 와인이 만들어졌을 거다. 그때는 이제 글자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와인을 만들었는지.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고 짐작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발견된 유물 중에 가장 오래된 그 토기, 그러니까 와인을 담았던 토기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조지아라는 곳에서 발견된 흑해 연안입니다. 거기가 코카서스 산맥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기원전 6,000년경 토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2019년이니까 한 8,000년 됐죠. 생각보다 오래 먹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전해지고 해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온 게 기원전 한 1,000년 정도. 그 다음에 그 그리스에서 와인 문화가 이제 로마로 오고 로마가 서유럽을 정벌하면서 이제 유럽의 곳곳에서 와인을 이제 만들어 먹기 시작해요. 사실 포도는 그 전에 이미 전파가 됐었어요. 참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세계사 공부 안 하신 지 오래됐죠. 오랜만에 들어보는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 무역을 활발하게 하면서 그들이 포도는 전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와인은 만들 줄 모르니까 포도를 그냥 먹었겠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와인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하는 거를 로마가 전파를 했는데 로마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수 시설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물이 안 좋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물을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 그 와인을 좀 섞어서 먹고 그게 알코올이 이 소독작용을 한다라는 사실까지는 몰랐지만 근데 그 몰랐어도 이걸 이렇게 먹으니까 이제
좀 이제 사람들이 좀 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먹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로마가 이렇게 진군을 쫙 하면서 보급품 중에 중요한 것이 와인이었죠. 그래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게, 로마가 개척을 하러 나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길을 닦으면서 갔거든요. 왜냐면 그게 보급로니까. 전쟁은 보급의 싸움이죠. 보급로를 차단하면 이길 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그 보급로를 이용해서 이제 로마에서 와인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 식민지가 많아질수록 한도 끝도 없이 그 와인을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거기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해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와인 만드는 법을 가르쳤는데, 특히 수렵 같은 걸 주로 많이 하던 민족은 좀 사나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이 농업을 가르치고 와인 만드는 거를 가르치면 그들이 많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유순해지니까 일거양득의 그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그 로마가 적극적으로 와인 산지를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보르도도 와인 산지로 로마가 맨 처음에 개척을 한 곳이에요. 보시면 이쪽은 대서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중해. 그런데 지금 프랑스를 이렇게 짝에서 보면 오각형처럼 생겼는데, 프랑스가 그 중에 남서부 쪽에 위치하니까 굳이 이거를 우리 남한으로 보면 전라도 쪽쯤에 위치하는 곳이죠. 그래서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하고 대서양에 딱 붙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안해양성 기후예요. 우리는 야, 포도가 나는 보르도 얼마나 날씨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날씨 개판이에요. 흐린 날도 많고, 그리고 바다 바로 옆에 있는데 대서양이 춥고 습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춥고 습한 기운이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여기는 포도 산지치고 그렇게 건조하지 않아요. 비도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든지 어떤 학문을 좀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좀 통하는 게 있는 것처럼, 저도 와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부르고뉴라던가 아니면 보르도라던가 이렇게 명품 와인 산지는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정말 그 환경이 좋은 데는 지중해 연안이에요. 근데 지중해 연안이 의외로 보르도나 부르고뉴보다는 그렇게까지 유명 와인 산지가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여기는 포도가 너무 잘 자라니까 질보다는 양으로.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뭔가가 이제 한쪽이 삐꾼 거죠. 좀 안 좋은, 극복해야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극복을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와인을 만들게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를 기르기에 최적의 환경이 아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좀 뭐 숫자적인 얘기인데요. 적포도는 생각보다 메를로를 많이 길러요. 좀 와인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보르도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가장 많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메를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까베르네 소비뇽, 다음에 까베르네 프랑이라는 게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몇 가지 품종이 있고요. 백포도도 기르네. 보르도에서 화이트 나오네. 그럴 텐데 오늘 화이트 맛있는 거 한번 맛보실 거예요. 보르도 화이트가 요즘 좀 떠오릅니다. 꽤 맛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원래 보르도는 역사적으로 화이트 중에 스위트 와인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샤토 디캠이라고 그 스위트 와인이 아니라 요즘은 보르도 그냥 일반 드라이한 화이트가 굉장히 떠요. 그래서 이제 소비뇽, 세미뇽하고 소비뇽 블랑이 비슷비슷하게 한 45% 정도씩 재배가 되고 그 다음에 미스가델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개요를 하고 이제 역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유럽은 역사가 되게 재밌어요. 이게 와인 수업이냐 세계사 수업이냐 싶을 텐데 제가 세계사에 도통한 사람은 아니지만 와인을 하다 보니까 역사를, 제가 세계사를 그렇게 학교 다닐 때는 잘 안 했는데 와인 하면서 이걸 또 같이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보르도 지방을 예전에는 아키텐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아키텐이라고는 부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호남 지방 이렇게 부르듯이 여기를 이제 아키텐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왕권이 강하지 않았죠. 지방 토후들의 권력이 훨씬 셌어요. 그런데 이 아키텐에 있었던 그때 당시 왕이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어린 딸 하나만 놓고 왕과 왕비가 이제 다 죽게 돼요. 딸이 누구냐면 엘리노어 공주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후견인이 프랑스 왕인 루이 6세였어요. 그래서 루이 6세가 후견인으로 이렇게 삼아 보니까 나중에 루이 14세 가서 그 귀족들 다 싸그리 왜 베르사유에다 다 가다 놓고, 왜냐하면 각 지방에 풀어놓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달리 루이 14세가 그렇게 거대한 그런 호텔 같은 걸 지어서 귀족들을 거기에다가 모아놨냐면 내 마음대로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지방에서 반란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루이 6세 때만 해도 이제 지방 귀족은 나름대로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왕은 왕대로 이제 그들을 또 견제하고 그랬는데, 아키텐 이 공주가 그때 엄청 어렸을 때였어요. 너무 이제 거의 베이비 수준인데 얘를 후견인으로 이렇게 좀 돌봐주다 보니까 아키텐이 탐이 났던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 나중에 루이 7세가 되는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넷플릭스 같은 데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는 거의 유럽 역사, 영화, 특히 드라마 이런 데 아주 단골 주인공이에요. 아주 그 재미난, 거의 뭐 왕과 비 수준의 그런 재미난 일화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뭐 미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좀 로맨틱한 것도 바라면서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여자. 근데 루이 7세가 굉장히 좀 선비 같은 스타일이었나 봐요. 재미가 없죠. 맨날 싸워. 그리고 나 좀 우리 이혼하면 안 될까? 이제 긁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왕과 왕비가 또 십자군 전쟁에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루이 7세하고 이 여자가 또 십자군 전쟁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에 갔는데, 그 콘스탄티노플에 이제 먼 친척 외삼촌 쪽인가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의 또 스캔들도 나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 나 스캔들 났어. 이혼해줘.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루이 6세가 안 해줘요. 그리고 원래 카톨릭에서 이혼을 하면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이혼 성립이. 근데 이제 그러다가 딸 하나를 놓고 그렇게 태격태격하고 살다가 다시 딸 하나를 낳았는데, 루이 7세 입장으로서는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왜 아들이 안 생기지? 그래서 마누라는 긁어대고 아들은 못 낳고, 에이씨, 이혼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핑계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니 뭐 멀리 좀 어떻게 직계로 어떻게 혈연 관계였어. 그러니까 이게 혼인 무효를 하는 거죠. 근데 혼인 무효가 되고 불과 몇 달 만에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헨리 플랜테저넷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영국 왕이 됐냐면, 원래 노르마니, 그러니까 지금 이 일 있기 전 한참 전에 저쪽 덴마크 뭐 이런 쪽에 있었던 노르마니 너무 춥고 그러니까 허구 헛날 프랑스로 와가지고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왕이 제발 우리 좀 그만 좀 볶아라 이러면서, 그럼 너네들한테 내가 아예 땅을 띄워줄게. 너네 여기서 살아. 대신 딴 데 약탈하지 마. 그래가지고 띄워준 땅이 노르망디예요. 그러니까 노르만 사람들이 산다 해서 노르망디예요. 그래서 노르망디에 그 노르만 계통들이 와서 살아요. 살다가 이들이 잉글랜드를 침공을 하죠. 그래서 잉글랜드를 침공을 해서 이제 거기까지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르망디 땅과 이쪽이죠. 노르망디 땅과 이 위에 있는 잉글랜드까지를 이제 같이 갖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게 정복자 윌리엄으로 시작을 해서, 윌리엄으로 시작해서 몇 대를 내려오다가 한 왕이 이제 후사가 없이 죽게 돼요. 딸만 있었어요. 그래서 내 딸이 왕위에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여자가 왕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개 사촌이 왕위로 올라요. 그래서 제가 왕가비라고 했던 게 이제 그게 마틸다인데, 마틸다라는 그 여자가 바로 헨리 플랜테저넷의 엄마예요.
그래서 그 왕위를 뺏으려고 열심히 막 했는데 끝까지 안 되다가 나중에 그 사촌이 결국은 그 사람도 아들이 있었는데 일찍 죽고 이래서 이제 결국은 후사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마틸다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헨리 플랜테이셔넷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줄여서 얘기해서 그렇지 마틸다와 그 사촌 오빠 간의 싸움도 사촌 남동생인지 오빠가 있는지 그 싸움도 대단했었고 헨리 플랜테이셔넷도 굉장히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고 어떤 그 권력 투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엘리노어가 가만 보니까 제가 왕이 되겠거든요. 그래? 그러면 쟤를 꼬셔볼까? 헨리 플랜테이셔넷이 꽤 잘생겼었대요. 키도 크고. 심지어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9살인가 11살인가 연하예요. 11살 연하가 맞을 거예요 아마. 11살 연하예요. 거기 띠동갑. 능력녀. 와. 하고 아니 루이 7세는 복가되는 마누라 몰라.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혼인서약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 이혼을 하게 되면 애들은 네가 가져. 하지만 내 땅은 돌려줘.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다시 갖고 왔잖아요. 헨리 입장에서도 아니 이 곡창지대 이 여자랑 결혼하면 저 땅이 내 거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 좀 이뻐. 11살 차이지만. 그래서 이제 둘이 전격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얼레벌레 이쪽 땅이 영국 땅이 돼버려요. 근데 헨리 플랜테이셔넷의 아버지는 앙주 쪽 백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루룩 이쪽이 그냥 잉글랜드로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프랑스는 저 뭐야 이렇게 돼갖고 나중에 다른 명분을 세워서 100년 전쟁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이게 발단이 돼요. 모든 전쟁은 돈을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그걸 갖기 위해서 하는 거지 명분만의 싸움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100년 전 저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길게 재미는 있지만 이 얘기의 이유가 끝에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 100년 전쟁 가기 전에 그럼 그러면은 이 두 부부는 뭐 해필리 에버 애프터냐 하면 아니에요. 둘이 또 연락 싸웁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하는 게 헨리가 굉장히 어렵게 왕위를 쟁취하다 보니까 아들들을 못 믿어요. 아들들한테 적당히 땅을 띄워주면서 후계자 수업도 시키고 그중에서 한 해를 이제 왕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래 너 그 땅 통치해봐 그러면서 예를 들면 금고열쇠는 안 주는 시기. 그러니까 아들들이 싫어하죠. 근데 이 와이프가 큰아들의 편을 들어요. 그래서 너네 둘이 합세해서 나 치려고 했지. 이래가지고 이 엘리노어를 탑에 가둬요. 그래서 16년간 탑에 갇혀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결국은 헨리가 죽고 큰아들이 왕위에 오를 때 이제 풀려나요. 그 왕이 바로 사자왕 리처드예요. 근데 사자왕 리처드가 너무나 열심히 십자군 전쟁을 하신 덕분에 엘리노어가 사실상 섭정을 해요. 그래서 길게 섭정을 했는데 리처드가 너무 열심히 싸워서 생각보다 오래 못 가고 빨리 죽죠. 그래서 막내 아들이 근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애는 또 많이 낳았어요. 9남매. 그래서 아들 둘에 딸 7인가 아들 3에 딸 6인가 하여튼 사이가 안 좋은데 애는 많이.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큰 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 존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것까지 봐요. 그래서 살기는 되게 오래 삽니다. 옛날 사람 치고는 80세가 넘게 살았어요, 엘리노어가. 그래서 그 막내 아들 그 존 왕이 그 권리장전에 사인을 하는 그 존 왕이 되죠. 그래서 영국 역사에 꽤 굵직한 두 왕을 내놓고 이제 이분은 그 일을 이제 일생을 마치시게 되는데 100년 전쟁이 이제 일어났던 당시 지금 이 샤토 딸보를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이 많이 봤다. 이거 한때 뭐 고 종지영 회장님이 좋아했었다. 뭐 그것까지는 기억 못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기
히딩크 감독이 또 이걸 좋아한다 해가지고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와인 이름이 두자 세자가 잘 팔려요. 사람들이 기억을 잘해요. 스탈보. 그래서 근데 이름도 기억하기 쉽고, 근데 이 딸보가 원래 영국 장군 탤벗이에요. 그래서 이 탤벗 장군이 백년 전쟁 마지막 100년 전쟁은 100년을 하루같이 싸운 전쟁이 아니라 싸웠다가 좀 쉬었다가 또 싸웠다가 좀 쉬었다가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키텐이 프랑스 쪽으로 갔다가 영국 쪽으로 갔다가 또 프랑스 쪽으로 영국 쪽으로 가는데 이 사람이 아키텐의 일종의 그 사령관으로 이제 주둔을 했던 사람인데, 사실 아키텐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우리 민족, 우리 국가라는 개념이 유럽에 없었거든요. 아키텐 사람들은 자기들은 와인 만들면 영국이 족족 사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프랑스 쪽에 있는 것보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1100년대에 영국 쪽으로 갔다가 1300년대에 백년 전쟁이 일어나니까 한 200년을 영국에 잘 팔면서 잘 먹고 잘 살아봐요.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굳이 프랑스 쪽 뭐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사령관으로 있었는데 이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왕이 잡고 있으면서 나중에 영국 쪽하고 포로 교환을 하는데, 그 포로 교환을 할 때 영국 왕이 불러서 나는 너를 순순히 못 보내겠어. 너 여기다 사인하고 가. 근데 거기 뭐냐면 다시는 프랑스를 향해서 검을 들지 않겠다. 거기에 사인을 하라 그래요. 근데 영국 왕은 야, 사인해주고 빨리 와. 일단 와. 이래가지고 참 기사로서는 그건 모욕적인 말인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나랑 싸울 수가 없어. 그 약속을 해. 그러니까 기사는 일단 사인하고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싸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기사도는 기사로서의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런데 왕이 또 시켜 하니까 일단 그 굴욕적인 데 사인을 하고 영국으로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뭐 아키텐 쪽에서 우리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또 영국 쪽에다 뭐 서신을 보냈다 뭐 이런데, 그건 영국 쪽의 변명일 수도 있는데, 잉글랜드 쪽에서는 이제 그걸 빌미로 삼아서 다시 거기를 이제 재침공을 하죠. 근데 잉글랜드 쪽에 애지간히 장군도 없었나 봐요. 이 장군을 다시 보내요. 네가 가서 진두지휘를 해라. 근데 이 사람은 다시는 검을 들지 않겠다고 약속은 했잖아요. 근데 왕은 시키지. 그래서 검을 들지 않고 참전을 해요. 그러니까 지휘는 하되 내가 검을 들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나가서 아들과 이 사람 모두 장렬히 전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임진왜란 때 들어온 적장의 이름을 우리 전통주에다가 붙인 꼴이에요. 근데 사실 프랑스도 이 사람의 기사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그쪽 면에서는 이 사람은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딸보 써진 요 아래 아주 조그맣게 써 있어요. 이 노안이면 거의 못 읽습니다, 이거는.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로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또 불어로 써 있어가지고. 그런데 결국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아키텐의 사령관으로 왔던 탤벗 장군의 영지에서 만든 그 포도로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딸보는 그런 또 역사가 있는 와인이라서 그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백년 전쟁, 근데 결국은 백년 전쟁의 발단이 되긴 됐지만 둘의 결혼이,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노르망디 조그마한 땅 띄워주고 저기서 살라고 했고, 걔네들이 잉글랜드까지 먹은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야금야금 프랑스 영토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뺏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원래 노르망디 땅을 주면서 그 노르만들이 프랑스 왕의 신하가 되기로 하고 그 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신하가 왕보다 더 커진 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을 계기로 해서 프랑스하고 영국은 그때부터 개고양이 사이가 돼요. 근데 프랑스하고 영국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지금의 미중 무역 분쟁처럼 프랑스는 영국에서 양모를 많이 사왔거든요. 양모를 사오면 뭐가 이쁘다고 우리가 쟤네 걸 팔아줘? 야, 관세 엄청 붙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양모에 관세 붙여서 쟤네한테서 수입해오는 그 와인에 관세 엄청 붙여.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서 새우등 터지는 거는 이제 와인 수입상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프랑스 도저히 안 되겠다. 어디를 개척하냐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개척해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서 오히려 개척을 하게 된 데가 둘이 사이가 좋았으면 물론 스페인과 포르투갈 와인도 언젠가는 만들어지고 세상에 나왔겠지만 오히려 더 빨라진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문 때 왜 포트 와인 마셔봤죠. 그 포트 와인이 바로 그때가 이제 루이 14세 때였는데 영국이 그때도 또 무역 분쟁 못 살겠다 진짜 이래가지고 이제 포르투갈에 가서 포트 와인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싣고 오다 보니까 자꾸 상하니까 보르도에서 영국 해안까지는 바로인데 포르투갈에서 한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배럴에 담긴 게 상하니까 와인이 발효될 때 증류주를 넣어서 그 온도가 아니라 저 알코올 도수를 20도 정도까지 높이니까 이제 안 상하고 그래서 약간 달콤한 꼬냑처럼 그렇게 주정 강화 와인을 만들게 된 것도 포르투갈에서 와인을 수입하면서 이제 그게 일어나게 된 일이죠. 그래서 어쩌면 포트 와인이 둘이 사이가 좋았으면 안 생겼을 수도 있는 그런 와인이에요. 보르도는 사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영국 애들이 보르도 와인의 진가를 알았군요. 아니에요. 보르도 와인은 지금으로 치면 중저가 와인이었어요. 옛날 그 기록들을 보면 그 각 곳에서 나온 그 어떤 장부 같은 거 있잖아요. 보르도 와인은 가격대로 리스트업을 하면 밑에서 몇 번째예요. 싸구려 와인이었어요. 보르도가. 그래서 보르도 와인은 수입을 해도 주로 그냥 잉글랜드의 대중들, 좀 그냥 소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먹던 거지 그렇게까지 막 유명하고 그때부터 보르도 막 전혀 아니었어요. 보르도가 유명해진 건 언제부터냐면 17세기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메독이라는 지방을 개척해요. 메독이라는 지방은 있었죠. 그런데 거기는 습지였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이 보르도, 이렇게 보르도가 딱 프랑스 전체에서 이 부분에 있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지금 보시면 약간 서울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틀어서 보면 얘 한강, 북한강, 남한강, 요쯤이 양수리 그런 것처럼 위에 도르도뉴 강이 있고요. 아래에는 가론 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강이 만나서 지롱드 강이 되는데 지롱드 강의 왼쪽에 있다고 해서 보르도의 좌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롱드 강의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생떼밀리옹을 보르도의 우안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생떼밀리옹만 하더라도 도르도뉴 강 연안에 있는데 지롱드 강은 가서 보시면 한강보다 어쩜 더 넓게 보여요. 특히 이제 이 하류 쪽에 가면 거의 바다다 싶을 정도로 넓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비가 좀 많이 오고 뻑하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범람지였어요.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뭘 해요? 범람지를 잘 개척하잖아요. 거기가 지대가 낮으니까.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기네가 추워서 포도가 안 돼요. 그래서 늘 와인을 사갔거든.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저기에 땅을 사서 우리가 아예 포도부터 기르면 조금 더 싸게 우리가 와인을 수급할 수 있지 않겠어? 이래가지고 이 땅을 개척을 했는데 물을 쫙 빼고 나니까 자갈이 많은 땅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오, 짱인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왜 자갈이 많은 땅이 좋냐? 땅에 자갈이 많으면, 돌이 많으면 물이 잘 빠지죠. 제가 아까 여기는 보르도는 춥고 습하다 그랬죠. 춥고 습한데 땅마저도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으면 땅도 차요. 그런데 물이 쫙 빠지니까 땅이 그나마 좀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잘 되는 땅이 개발이 된 거죠. 거기에 제가 아르헨티나 말백을 하면서 걔 원래 말백이 원래 메독 이쪽에 보르도에서 자라던 애예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백이 주로 이렇게 재배되던 곳인데 말백은 사실 춥고 습한 거에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죽는 거야 얘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못 보던 포도가 하나 나왔어요. 얘 뭐냐? 웬 듣보잡? 이랬는데 얘가 말백은 자꾸 죽는데 얘는 튼튼하게 잘 살아. 그러다 보니까 말백이 죽으면 그 자리에 얘를 심은 거죠. 그게 바로 까베르네 소비뇽이에요. 그게 왜 까베르네 소비뇽이냐면 우리 까베르네 소비뇽 제가 까베르네 프랑과 소비뇽 블랑이 어느 날 밭에서 우연히 접이 붙여져서
그래서 탄생한 거다. 그래서 까베르네 프랑의 까베르네와 소비뇽 블랑의 소비뇽. 그래서 두 개 이름이 까베르네 소비뇽이 됐다 그랬잖아요. 까베르네 소비뇽이 또 비슷한 시기에 나와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하느님이 야 매독 너네 진짜 범람제에서 고생했다. 내가 진짜 은혜 하나 베푼다 이러면서 턱하니 내준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딱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매독이 급 고급 산지로 떠올라요. 그게 뭐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지만 점점 와인이 고급화되죠. 거기에 또 하나 영향을 준 게 뭐냐면 신대륙을 개척하고 나니까 거기서 홍차 들어오죠. 코코아 들어오죠. 커피 들어오죠. 그 전엔 사람들이 음료로 마실 거는 와인, 맥주, 물 빼고 와인, 맥주 이렇게 다였어요. 근데 이제 선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인이 야 우리가 고급화가 되지 않으면 이게 팔로가 없겠네. 그러면서 매독이 고급 와인 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매독이 이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